여러분 반갑습니다. 퓨처 에전트 양성식입니다. 2020년 올해 첫 데일리 퓨처 마킹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캐스팅한 뉴스는 코로나로 인구 절벽 가속, 성장 더 타격이라는 제목의 동아일보 기사고요. 여러분이 미래를 예측할 때 가장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구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인구와 관련된 정보를 오늘 2020년 첫 번째 데일리 퓨처 마킹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그러면 기사가 좀 길어서 세부적인 내용 보면서 팩트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같이 퓨처 마킹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주민등록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2만여 명이 줄어들었다라고 지금 데이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인구죠. 그러니까 주민등록상으로 2만여 명이 2020년에 줄어들었고, 그 가장 큰 이유가 신종 코로나로 인한 결혼과 출산의 감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추월하는 인구 데드 크로스가 나타났다. 여기 그래프 지금 보시면 인구 데드 크로스가 여기 나타났죠. 그래서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아서 지금 이제 주민등록 인구는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현실화된 인구 절벽과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이미 2%대로 떨어진 한국 경제 잠재 성장률이 더 주저앉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뭐 이거는 이제 지금 팩트고요, 그죠? 팩트고 이제 더 이제 주저앉을 수도 있다라는 거는 이제 미래에 대한 전망이죠. 그래서 일단 팩트는 2%대로 떨어졌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미래는 이제 아직은 알 수는 없지만 이대로 가면 주저앉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큰 변화 없이 이대로 가면 주저앉을 수 있다라는 거는 뭐 당연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프상으로 여기 보시면 주민등록 인구가 전체 지금 5,183만 명으로 통계가 났고요. 작년보다 지금 조금 줄어들었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내국인 생산 연령 인구는 우리 흔히 생산 가능 인구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15세에서 64세까지 나이에 있는 분들이 지금 2020년에는 71.5%인데 계속 줄어들어서 2040년이 되면 거의 절반 가까이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로밖에 안 남는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생산 가능한 노동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뭐 이제 방금 앞에서 말했던 그 출생 등록자 역대 가장 적은 27만 명이고 출생사 수는 2017년 40만 명대가 붕괴된 3년 만에 30만 명 선을 지금 또 무너졌어요. 그리고 합계 출산율은 사상 최저인 0.8명대입니다. 그러니까 임신 가능한 인구에서 일단 봤을 때 출산율이 지금 0.8%로 한 명도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이제 혼인, 출산 여건이 상당히 원래도 취약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취약한 이유는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가 그런 거죠. 뭐 주택 가격이죠. 그다음 주택 가격이 높고, 그리고 사교육비, 아이들 교육에 대한 부담, 사교육비.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일자리.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소득이 받쳐줘야 되는데, 일단 일자리가 계속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일단 여건이 취약한 상황이었는데, 거기다 코로나19까지 터졌으니까, 당연히 저출산이 결혼을 안 하고 그걸로 인해서 출산율이 떨어지고 출산을 하려던 사람도 안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고령화는 계속 가속화되는 거죠. 젊은 애들이 안 태어나니까 아이들이 안 태어나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은 계속 고령화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고령화가 지금 가속화되고 있는 겁니다. 안 그래도 고령화 속도가 정말 빨랐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더 빨라지고 있는 거죠. 물론 뭐 다른 나라도 비슷한 상황이겠지만 어쨌든 한국의 지금 상황이 지금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국내 거주 외국인을 포함한다면, 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하면 전체 인구가 2028년을 정점으로 이제 감소세로 전환할 것이다. 자, 그리고 이러한 이제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생산 연령 인구도 이미 감소세에 접어들었고, 여기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2040년이 되면 2703만 명으로 줄어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구 감소로 인해서 노동력과 소비 여력이 줄어들면 결국은 기업 투자가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노동력이 없으니까 소득이 줄고, 소득이 줄면 소비도 줄고, 소비가 줄면 기업이 투자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기업은 더 인구가 많거나 시장이 큰데 투자를 하겠죠.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면 중국이나 뭐 인도나 뭐 베트남이나 이런 신흥국들은 여전히 인구가 사실 받쳐주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유지가 되는 거고 성장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이민 정책이나 이걸로 인구가 계속 유지가 되니까 계속 이제 그래도 경제가 계속 성장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인구가 어쨌든 줄어들기 시작한다면 우리나라는 결국 이제 소비나 경제 규모가 계속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미 2020년대부터 잠재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장기적으로 경제 규모 축소까지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워싱턴대 보건연구소는 한국의 총 인구가 2100년이 되면 2678만 명으로 2017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경제 규모가 세계 14위에서 20위로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가 그만큼 지금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46년 뒤에 생산 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2040년쯤에 65세 이상 인구 내국인은 현재 2배 수준인 1666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때가 되면 생산 연령 인구 100명이 부양할 노인 인구가 2020년에는 21명 정도인데 2067년이 되면 100명이 부양해야 될 사람이 102.4명이니까 1인당 1명이 넘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1명을 넘는 거죠. 1인당 1명을 부양하는 게. 그러면 노인 부양이 1명이니까 여기다 애까지 놓으면 부양 부담이 엄청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고령화가 되면 할아버지, 그죠? 할머니도 있고, 그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도 있고,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자식들, 딸, 아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 손녀딸, 그 다음에 뭐 손자들이 이걸 다 부양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령화가 되고 우리가 생명이 계속 이제 수명이 늘어나면 이제 이렇게 세대가 다 살아 있으면 이 부양해야 될 이 마지막에 있는 이 사람 부담이 엄청 큰 거죠. 이제 이런 사태가 지금 이제 우리가 초고령 사회가 되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양 부담이 계속 늘어날 거다. 그리고 이제 부양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월급에서 떼가는 게 더 늘어나는 거죠. 요양보험료든 건강보험료든 뭐 연금이든 이 보험료들의 그러니까 보험 요율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요율. 근데 이제 소득은 계속 팍팍 안 오르고 요율만 계속 오르면 결국 이제 우리가 실제 가져가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소득이 줄어들면 소비가 줄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는 뭐 어떻게 하냐에 달렸겠죠. 지금 이제 어떻게 하냐에. 자, 그리고 이제 정부는 유소년과 노인 부양비를 합친 총 부양비가 50년간 3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부양비 부담이 2067년이 되면 세계 201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1위가 될 것이다. 1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도 지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나라 지금 도시 중에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곳은 얼마 안 되거든요. 작년에 지금 보면은 경기도, 세종, 제주, 강원, 충북 이 5곳만 인구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도시가 유지가 되려면 결국은 인구가 유지가 돼야만 도시가 유지가 되죠. 그래서 앞으로 모든 도시들의 핵심은 이 인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일자리가 있어야 사람이 오겠죠. 그래서 일자리가 있고 그러면 일자리가 있어야 되면 기업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기업은 누구를 필요로 하냐면 인재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인재가 필요하고 근데 인재는 어디서 대부분 우리가 배출이 되냐면 어쨌든 대학이에요. 그래서 이 대학과 인재 그리고 기업, 일자리, 경제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도시가 유지가 됩니다. 도시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최근에 전 세계 모든 도시가 결국 미래를 위해서 하고 있는 전쟁이 뭐냐? 바로 인재 전쟁이에요. 인재 전쟁. 그러니까 인재가 활동하기 좋은 도시. 그러니까 결국 인재가 와서 살기 좋고 자기의 아이디어와 창의성을 적극적으로 발현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스타트업을 하고 창업을 하고 이런 기업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여건. 그런 걸 지금 우리가 미래 도시가 지금 원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도시만 살아남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도시가 국내에 없다면 인재들은 다 해외 도시로 그런 도시로 가겠죠. 해외로 이주를 하겠죠. 결국 지금 그래서 전 세계가 인재 전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잘 돼 있는 도시로 전 세계인들은 이동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뭐 스마트 시티 이런 얘기 하는데 이 스마트 시티는 단순히 뭐 기술을 이용해서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인재들이 들어와서 살기 좋은 도시 그게 스마트 시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계속 다 몰리는 이유는 거기에 다 대학과 기업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거기에 일자리가 있고 경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그 기업들, 대기업들 본사들이 지방으로 이전했다가 최근에 다시 서울로 다 이동하고 있거든요. 근데 서울로 이동하는 이유가 최근에 인재들이 지방으로 안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서울에 자기가 만약에 붙은 회사와 지방에 붙은 회사인데 서울에 있는 회사가 좀 덜, 연봉도 좀 적고 더 안 좋아도 서울에 있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인재들이 있는 곳에 기업이 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 저는 뭐 이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 부동산이나 이런 것도 사실 뭐 조금이라도 분산이 되게 하려면 방법은 대학을 분산시키는 수밖에 없다고 봐요. 대학.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그 스카이나 이런 뭐 대학들이 서울에 몰려 있는 이상은 계속 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대학이라는 게 어쨌든 뭐 예를 들면 뭐 프랑스처럼 국가가 아예 그냥 국립대학으로 해서 프랑스 1대학, 2대학, 3대학처럼 한국도 그렇게 만약 해서 주요 도시로 이렇게 분산을 시켜버리면 그러면 사실은 뭐 부동산도 좀 분산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기업들도 인재들 찾아서 또 좀 분산될 거고. 근데 그게 되지 않는 이상은 뭐 계속 우리가 이제 이 수도권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또 해야 될지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1인 가구가 전체 인구의 지금 39.2%, 전체 가구 중에 가구 수의 아마 39.2%인데 900만 가구를 지금 돌파했어요. 흔히 우리가 선진국들이 30%에서 35% 정도를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39.2%라고 나와 있는데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만큼 지금 결혼 안 하고 이제 혼자 사는 가구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고령화돼서 혼자 살게 되는 이런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인 가구 시장은 지금 엄청 시장이 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돈이 되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고령화나 이런 쪽의 시장은 사실은 아직까지 뭐 엄청나게 돈이 안 되는 이유가 65세 이상 인구, 그러니까 65세 이상 인구를 우리가 기준으로 노인으로 보거든요. 유엔에서. 그래서 65세 이상 인구가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예요. 고령화 사회. 그리고 14%를 넘으면 고령 사회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고령 사회예요. 그리고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나 뭐 독일이나 이탈리아 이런 데가 초고령 사회인데 한국은 이제 아직 20% 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2026년쯤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가 되면 조금 이제 그나마 이제 고령화 관련된 사업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관련된 일들 이런 게 이제 좀 수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20%를 넘고 1인 가구도 여러분 사실 20%를 넘어서면서 돈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20% 정도는 돼야 시장이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참고로 하시고. 자, 그래서 일단 이러한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서 정부는 고용, 연금, 복지제도 전부 다 손을 봐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로 인한 청년층의 일자리와 그다음에 노인들의 또 일자리, 그다음에 소득, 주거 불안 문제를 해결해야만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우리가 근본적인 어떤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면 사실 저출산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추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통일이 되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은, 아무래도 한국은 여러분 이민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아직 인식이나 문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뭐 일본도 사실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국이 그렇게 되기는 미국처럼 이민을 막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인구를 늘리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스스로 이 안에서 해결을 못하면 뭐 통일을 하지 않는 이상은 뭐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시장 규모, 경제 규모는 계속 뭐죠?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러한 우리가 문제들을 미리미리 지금 빨리 예측을 하면서 미래를 예측하면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하면서 정부도 기업도 개인도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그 인구 데이터를 꾸준히 모니터링 하시면서 결국은 의사결정의 어떤 타이밍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의 그 우리가 기반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앞으로 내가 직업을 가질 때 어떤 직업으로 가야 될지, 그러니까 고령화 시대, 저출산 시대, 1인 가구 시대, 앞으로 어디로 가는 게 맞을지, 그 다음에 뭐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는 게 맞을지, 그리고 마케팅은 어떻게 하는 게 맞을지, 이런 것도 이 인구 데이터와 인구 구조 변화,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라는 이 흐름을 반드시 고민하시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2020년 첫 번째 데일리 퓨처 마킹은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때 가장 중요한 데이터인 바로 이 인구 데이터를 가지고 같이 한번 퓨처 마킹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스스로 다시 한번 미래를 한번 상상해 보시고 질문해 보시고 여러 가지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데일리 퓨처 마킹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